전후 일본의 지식사회는 그 나츠메 소세키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본 근대에 관한 사상적 주제를 추구해 왔습니다. 비록 이념적 지형을 달리할지라도 각자의 방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츠메 문학의 행간을 누비면서 전개한 해설과 비평들은 이른바 소세키 신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스스로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신화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나츠메 소설은 근대 이후 일본인들의 정신적 경험을 증언하는 기념비로서 100년간 읽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력 중에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왜 그 최고학부의 교수가 소설을 써서 세상에 발표를 했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제국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예로운 그 직위를 버리고 왜 직업 작가를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죠. 나츠메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학문으로서의 영문학에 입문할 때에도, 그리고 영문학 교수에서 작가로 전신할 때에도 그의 발심을 불러일으킨 최대 동인은 서양에 대한 대항의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츠메는 러일 전쟁 후에 발표한 평론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과의 사이에 포탄이 오가는 전쟁은 없었지만 물질적 정신적인 면에서의 평화의 전쟁은 늘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양으로부터 수입한 근대 문명을 통해서 이런 서세강점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나라의 독립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서 서양에 의한 정신적인 침식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평화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는 것이 나츠메 소세키의 논리인 것이죠. 이런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나츠메라고 하는 사람의 감춰진 모습, 다시 말해서 근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서양을 상대로 정신적인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전사로서의 모습, 그 유신의 지사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츠메 소세키는 1911년에 행했던 강연에서 일본 근대화의 성격을 외발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외발적이란 말은 내발적이라는 말과 쌍을 이루는 용어인데요. 나츠메 소세키가 썼던 용어입니다. 외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스스로의 내부에서 숙성돼서 내부의 작용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외발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부여된 당면과제는 각자의 개성과 자아를 확립하는 진정한 개인주의를 체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츠메 소세키의 그 문학에 대한 발심 역시 외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모순을 내포합니다. 나츠메 소세키는 영문학과 서양 문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을 강화해 나간 사람입니다. 아울러 타자로서의 서양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 자기본위의 사상을 체득을 했고 이윽고 소설가로서의 자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서양이라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 근대화에 들어선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나츠메 소세키의 교훈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의 문학의 운명, 예컨대 예술과 정치의 공존, 그리고 예술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작가로서 나츠메 소세키의 본령은 아무래도 개인의 어두운 내면 세계,
그 심리에 초점을 맞춘 그 후기의 심리 소설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침의 후기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남녀 간의 삼각관계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여자를 둘러싸고 가까운 관계의 두 남자가 얽혀드는 구도이죠. 그렇다고 해서 격렬한 욕망과 질투가 불꽃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본능적 욕망과 사회적 개인적 윤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들의 내면의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소설의 주제는 성취한 사랑의 대가로서 상대방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에고이즘과 윤리의식 사이에서 범민하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나침의 소새끼의 마음이라는 작품은 특히 더 나침의 소새끼의 후기 소설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 나침의 소새끼는 그런 금욕적인 정신주의를 극단까지 심화해 나갑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를 배반하고 그리고 여자를 가로챘다는 죄책감으로 고독한 삶을 영위하던 중년의 인텔리겐차가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마음은 그 나침의 정신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를 또 달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나침의 소설의 다른 어떤 소설보다 좀 낡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납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그러나 적어도 마음은 나침의 문학 역정이나 당시 일본 문단의 풍조에 비춰볼 때 낡은 느낌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낙다라는 말은 구습에 가까운 또는 전통을 중시하는 라는 것에서부터 시대착오적인이라는 맥락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는 나침의 소새끼가 그후라든가 아니면 산시로라든가 이런 장편 속에서 그렸던 그런 반사회적인 사회 비판적인 표현도 그리고 또 개인을 주장하는 그런 개인주의에 대한 언설도 거의 이 소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섰느냐 하면 전통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세계관이죠. 예를 들어서 메이지 천황의 죽음의 즈음에서 노기 마레스케의 순사라든가 그리고 선생의 죽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무사도 윤리라고 하는 문맥에서의 독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황이 죽고 그리고 선생의 죽음 그리고 부친의 죽음 이런 그 계기되는 죽음들은 독자에게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유교 이념을 환기시키기도 합니다. 그 천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무권적 질서는 이 작품의 서사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아울러 이 소설은 국가와 국민을 환기시키는 언설이 많이 내포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등장하는 메이지의 정신 그리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착 등의 표현은 정신 공동체로서의 일본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에서 정신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사도 윤리입니다. 실제 노기 마레스케와 케이 그리고 선생의 죽음은 무사도 윤리의 체현으로서의 자살이라는 맥락으로 수렴이 됩니다. 러인 전쟁의 승리에 고무된 나침의 소새끼는 전후 문학계의 추세라고 하는 문장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고군분투해 가며 말해온 일본혼이라는 것은 실로 자신감의 자각을 통해 나온 커다란 외침으로 변해왔다. 넬슨 제독도 위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고 헤이하츠로 대장도 그 이상이란 자신이 생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그 자기 본위 사상의 단서가 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츠메 소스케는 그 일본인의 특성으로서의 무사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 무사도가 서양 문명의 대립항으로서 그 호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국민적인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자민족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제시를 하고 외적으로는 자국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 무사도 윤리에 통하는 정신주의는 국민도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 교과서 편찬 방침 중에 그 서양 문명에 대한 일본 문화나 정신의 우월성 주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읽는 그 문학작품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리고 국민을 양성하는 그런 텍스트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가 되면서 교육 이념이 메이지 시대의 그것과 달라져 있었지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견실한 그 국민을 창출한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상상하여 정신주의 윤리를 내세우는 마음도 여러 교육 현장에서 견실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수신수로서 읽혀왔던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그 죽음에 관한 기술이 나오는데 이 죽음의 기술이 지향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민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죽음으로 우리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독자는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5개의 죽음과 대면을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천황의 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노기 장군의 자살이 있고, 선생의 자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친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K의 자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 천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모두 그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 그 서사 구조 내부의 논리에 의하면 선생의 자살은 친구를 배반한 과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살아온 중년 남자의 의료의식의 소산이고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적인 죽음을 공적인 죽음으로 치환하는 것,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작품,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사고, 즉 충고내국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나츠메 소세키가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한 개인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신민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의 자각, 국가 그리고 메이지 시대에 대한 귀속의식을 보다 강화했다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츠메 소세키가 국민 작가 그리고 대문호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나츠메 소세키 신화는 나츠메 소세키의 죽음 직후부터 아니면 죽기 이전부터 그 토대가 갖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왜 사람들은 국민 작가의 출연을 원하고 대문호의 등장을 원하는가? 결국은 그것은 그 예술적인 그 맥락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근대기에 있어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있었는데 청일전쟁 승리 후에 그 대문호, 대망론이라고 하는 논설들이 발표가 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났는데 일본은 이제는 그런 정신적인 성취를 통해서 일본이 문명국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나츠메 소세키 스스로가 또 이런 그 대문호 대망론에 그 가담을 해서 나츠메 소세키 스스로도 러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일본의 문학계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걸작을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서양에 뒤지지 않는 것을 내놔야 한다. 이런 논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35년 12월 7일 매일신보에 조영만이라는 이제 그 소설가가 그 나츠메 소세키에 대한 글을 발표를 합니다. 왜 이런 글을 썼냐면 그 사후 2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에서의 행사를 이제 소개를 겸해서 행사에 대한 소개를 겸해서 나츠메 소세키의 문학을 이제 떠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영만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는 국내 어느 작가든 나츠메 소세키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제 이런 단언을 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나츠메 소세키의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츠메 소세키는 서양과 상대해서 일본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그 일선에서 싸운 지식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상대로 해서는 제국 일본의 그 문화적인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츠메 소세키의 그 문학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그런 예술적인 맥락 속에서만 수렴되는 게 아니라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적 헤게모니까지 헤게모니 형성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나츠메 소세키 소설은 당시 조선의 독자들에게 뭘로 읽혔는가? 외국 문학일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국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어도 그 당시에 나츠메 소세키 문학을 손님으로 불러서 읽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고 세계 문학의 하나로서 일본 문학, 외국 문학으로서 일본 문학을 불러서 우리는 읽고 있죠. 이런 맥락을 고려해가면서 그리고 나츠메 소세키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고전, 이 고전을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읽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해석하고 그리고 재평가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